암의 원조는 정상세포입니다. 원래부터 암세포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다 정상세포입니다. 이 정상세포가, 세포는 생명력이 필요한데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과 산소가 혈액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뭔가가 부실하고 불균형이 되고 부조화가 되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영양과 산소가 세포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세포는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산소와 영양분 없이도 난 살겠다, 암세포로 발전하는 겁니다. 암세포는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양분과 산소가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알면은 암을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빠진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을 좋아진 영양분, 산소 공급으로 바꾸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암세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사선, 항암제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암세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죽으면 죽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것을 바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대 표준 치료가 생긴 겁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과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적인 효과를 내는 약물과 광선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세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를 죽이고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은 떼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인위적인 과정이고, 그 중에서 그래도 수술은 그 암세포 부위를 떼어내기 때문에 암세포를 작게 해서 저절로 낫게 하는 과정 중에 떼어내면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좀 용인이 되는데, 약물과 광선은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폭격을 합니다. 정상세포까지 폭탄을 맞아서 거의 몸이 거덜 납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이거리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건장한 사람들은 힘으로 면역력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항암제, 방사선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회복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술은 그래도 현대의학에서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초기나 중기까지는 더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상세포까지 다 사멸되고 있는데 암세포가 없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암 수술과 항암제를 받고도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는 이거를 제 식구부터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항암제하고 방사선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는 의사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암은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금방 내일 모레 1년 후에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꾸 악화가 돼가는 거고, 그거를 건강한 방향으로 돌리면 괜찮은데,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본 치유라고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래 암세포가 생긴 것이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체내 환경이 비건강한 상태가 된 상태를, 그걸 거꾸로 돌리면 된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가치유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영양을 좋게 공급을 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게 오염되지 않은 가공식품이 아닌
통곡물, 현미, 채소, 그다음에 뭐 약초, 자연식품들, 산소, 좋은 산소 마시고, 그다음에 이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운동은 필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낫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고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양이, 산소, 순환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한번 방향이 틀어지면은 자꾸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이 되다 보면은 몸이 점점 나아지고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저절로 없어지든지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꿔지든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치유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증언도 하고 보통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이제 나은데, 근데 자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보통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여태까지 하던 그런 복잡하고 비건강한 일상에서 떠나서 1년 내지 1년 반을 할 수 있으면 정상 상태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학원 다니는 것처럼 하면은 좋은데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힐링 센터가 이제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1년 내지 1년 반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생업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 걸, 정상 상태가 될 수 있는 길을 1년 내지 1년 반을 투자할 수 있는 막바지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하기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3대 요법으로 그냥 가고 하다 보면은 거의 7, 80%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떠받쳐 주는 사람은 그나마 좀 성공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그 3대 폭탄 맞고 나서는 거의 힘듭니다. 근데 이제 뭐 또 말씀드릴 거는 우리 병원에 3대 수익센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와 뭐 처치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3대 수익센터는 1번 암센터입니다. 2번 건강검진, 3번 장례식장. 이 세 개가 병원의 수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암센터입니다. 인지력 저하는 치매를 위반합니다.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뇌 자극과 긴장을 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도구나 낱말 채우기 등을 하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간단하지만 저는 근육 운동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관 흐름을 자극해서 결국 뇌의 혈류까지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뇌에 자극과 긴장을 주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왼손 사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안 쓰는 부위가 왼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게 되면은 뇌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양손으로 양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오른손으로만 하는데 왼손으로 처음에 하니 굉장히 불편한데 불편하다는 게 결국 뇌에 긴장을 주게 됩니다. 뇌에 긴장을 주면은 그것이 인지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치매의 최대 위험 인자는 청력 저하입니다. 이 높은 소리를 듣는 습관을 버리고 들릴 수 있는 한 되도록이면은 낮은 소리로 듣는 버릇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높은 소리로 헤드폰,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리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청력 저하가 나중에는 인지 저하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과체중 환자는 뇌가 8년, 그 다음에 비만 있는 환자는 뇌가 16년이나 더 노쇠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치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과체중과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사실은 햇빛입니다. 햇빛과 치매와 우울증의 관계입니다. 햇빛은 비타민C 생성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얘기는 하루 20분 햇빛 쬐기가 영양제보다 100배의 큰 선물이다. 햇빛과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뇌에 긴장을 주고 자극을 자꾸 주자. 그 다음에 청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 다음에 체중 관리. 그 다음에 햇빛을 적절한 양을 쪼이는 것이 치매, 인지력 저하, 그 다음에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 늦추기의 마음 관리에 한꺼번에 얘기해서는 쉬면 쉴수록 늙는다고 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앉거나 많이 누울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되도록이면 서 있고 앉아 있다가도 자주 서고, 그 다음에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다른 건강에도 다 영향을 주지만 뇌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건강의 핵심 요소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호흡을 하는 산소와 먹는 것, 음식, 그 다음에 움직임, 운동이 부족해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소는 생명의 필수입니다. 뭐 상식이죠. 하지만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배출이 됩니다.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활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활성산소가 과잉이 되면은 역으로 세포 노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또 질병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학자들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자. 그래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항산화, 활성산소를 피하는 항산화 습관과 간헐적 단식을 얘기합니다. 항산화 습관은 또 먹는 것과 움직임인데 항산화 음식,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는 제가 책에서도 강조한 파이토케미칼, 보통 과일이나 채소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포도나 베리류에 많은 폴리페놀,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자주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스캐빈저라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스캐빈저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자. 베리류, 녹차, 견과류, 뭐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음식과 더불어 적절한 운동을 하자. 운동을 많이 해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스트레칭 하루에 한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20-30분을 주 3-5회 꾸준히 하는 것이 항산화의 첩결입니다. 아주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소 다음에 음식, 영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음식은 생명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과잉 시에는 비만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해독이 잘 안 되고 독소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과 먹는 순서입니다. 단식이 좋다는 건 알지만 정통 단식은 너무 힘들고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제시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아침에 한 끼를 건너뛰는 것 자체가, 그것만 해도 훨씬 더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고, 탄수화물을 가능한 한 나중에 먹는 방법, 이것이 만성질환, 특히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운동입니다. 원래 인간은 본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편리한 현대 문명의 이기로 움직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성질환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기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활 속의 움직임입니다.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습관화하자. 이것은 제가 블루존 장수인들의 공통점에서도 아주 확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움직임을 습관화하는, 간단한 앉기보다는 서기, 차 타기보다는 걷기, 엘리베이터 타기보다는 계단 오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습관화가 되면은 거의 운동의 효과의 7, 80%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또 좀 편하고 안락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또한 귀찮음과 편안함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은 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 속에서 건강이 피어납니다. 몸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내 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내 몸의 적정선을 찾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지혜가 건강의 길입니다. 장수인들은 비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비만이 장수와 연관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몸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가 비만입니다. 비만은 섭취한 과잉 영양이 활용되지 않고 몸에 축적된 상태죠. 체지방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에 대량 영양소와 소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대량 영양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게 다 제일 큰 연료 영양소입니다. 마른 사람이건 비만인이건 3대 영양소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3대 대량 영양소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힘이 되든지 아니면 몸속에 쌓이는 살이 찌든지 둘 중에 여부가 결정됩니다.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3대 대량 영양소는 다 섭취합니다. 섭취한 3대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이 이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고 촉매 역할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두 개 다 먹는 건데,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량이 있어야지만 이 3대 대량 영양소가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힘을 작용하는데, 운동이 부족하다 보면 몸에 살이 찌게 됩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늘 피로하고 기력이 약합니다. 영양이 과이면은 기력이 좋아야 되고 항상 힘이 넘쳐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요소, 신체 운동 부족과 또 하나는 대량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부족으로 3대 대량 영양소를 많이 먹는데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소량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화가 안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만이 체지방 살이 좀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비만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증인데 비만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이 만성염증은 만성질환으로 변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비만인은 체중 증가로 해서 관절이나 근골격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이 유난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만은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도 유도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 조직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암 성장 환경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비만과 관련된 암은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신장암, 췌장암 이 5개의 암이 특히 비만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비만 관리, 적정 체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또 간단히 얘기해서 음식과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은 덜 먹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냥 막연히 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그중에서 특히 아침 거르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인들은 먹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천천히 먹다 보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훨씬 포만감이 커집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빨리 먹게 되고 빨리 먹는 사람들이 체중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제 탄수화물, 지방, 설탕, 가공식품 등을 어떻게든지 제한시켜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간단히 얘기해서 밥, 빵, 면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내렸다가 특히 이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운동인데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운동하면은 살이 빠진다. 체중 감량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 몸의 기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증가하고 기본 신체에서 쓰이는 에너지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쌓여지는 에너지가 적게 되고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운동이 비만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의 움직임, 앉지 말고 되도록 서기, 가까운 데는 걸어서 가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은 아마 비만이 많이 관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자꾸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장기가 되고 장기 기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장기, 기관들은 그 기관들의 조직들의 조화와 균형이 건강이고 부조화와 불균형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몸과 마음의 균형 상태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사, 아까 얘기한 가공식품, 설탕, 밥방면의 정제 탄수화물을 어떻게든지 좀 줄이고 과식과 폭식을 줄이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또 하나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 유연성 스트레칭 운동의 조합, 주 3, 5회, 하루 2, 30분 이것만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작은 운동이 몸의 순환이나 활력의 증가를 시키고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정신적 건강은 명상과 호흡 훈련이 제시가 됩니다. 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명상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멍 때리기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이 머리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계의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 표현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통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 음악이나 악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운동 등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정신적인 활력과 자존감을 높이게 됩니다. 장수인 중에 중국 청나라 황제 걸륭제가 계십니다. 걸륭제의 건강의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양학자가 분석한 내용은 동과 정의 조화라고 합니다. 동정의 조화, 움직임과 차분함,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래서 걸륭제는 동으로서 사냥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반면에 정으로서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이런 정적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동과 정의 조화가 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디톡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이나 SNS를 좀 줄이고, 남과 비교하는 걸 좀 줄이고, 현재하고 나에 좀 더 집중해서 마음에 분산되는 것을 좀 차분하게 하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본능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은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본능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반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힘듦과 귀찮음,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치아 건강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치아 건강과 특히 노년에서의 건강에서는 치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구강노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구강노쇠, 나이가 들면서 씹고 삼키고 말하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떨어집니다. 구강노쇠가 진행이 되면 잘 먹지 못합니다. 씹질 못하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영양부실이 오고, 영양부실이 오면 근육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신체 쇠약으로 이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강노쇠가 오면은 말이 어눌해지고 잘 씹지 못하다 보니까 모임에 자꾸 못 나가게 되고, 사회활동이 줄고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우울증이 증가됩니다. 또한 구강염증, 치주염을 비롯한 잇몸병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만성질환과 심혈관 질환 악화를 시키고, 이것이 뇌에까지 올라가서 인지 기능도 떨어뜨려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개수가 떨어집니다. 잔존 치아 20개, 이것이 건강 가이드라인입니다. 잔존 치아 20개란, 잔존 치아가 20개 미만인 비율이 65세 이전에는 11%인데 65세에서 74세까지는 40%로 올라갑니다. 75세 이상은 60% 이상이 잔존 치아가 20개 미만입니다. 치아 수가 적으면 구강 건강에 절대적인 악조건이 되고 영양부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잔존 치아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치매 7대 위험인자라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잇몸병입니다. 치주균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해서 알츠하이머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올리고, 이것이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잃게 되면 잘 씹지 못하고, 씹는 행위가 뇌 건강에 직결입니다. 씹지 못하면서 뇌의 자극도 줄어서 뇌의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에 명확한 사실인데, 70대 이상의 평균 치아수, 치매가 아닌 사람은 15개 이상, 치매가 의심이 되거나 치매인 사람은 10개 미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강 가이드라인에 잔존 치아 20개 이상의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요즘 일부 치과 중심으로 자기 치아 살리기 운동이라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치아를 살려서 노후까지 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신 건강, 뇌 건강에 직결이 됩니다. 작은 일례로 제가 진행하는 전문 치유 힐링 병원의 기술 제휴를 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파라셀서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프스 산 속에 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치유하러 들어오는 데입니다. 전통적인 치유보다는 자연 치유를 통해서 만성질환을 치유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특이하게 느낀 것이 의사의 구성 중에 30%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치과 의사가 30%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치아의 건강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옛날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입원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치아에 금속성 이물질을 많이 붙인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치아가 중요한가. 그 이후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우리 모두 최소한 나이가 70, 80이 돼도 잔존 치아를 20개 이상 가질 수 있으면 거의 질병의 걱정 없이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년기의 치아 건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뇌 기능에 영향을 주고, 사회성에 영향을 주고, 모두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 중에 자극과 회복의 반복, 긴장과 이완의 반복, 이 반복을 통한 균형을 조절함, 이것이 건강관리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호메시스라는 원리인데, 호메시스란 적은 양의 자극, 독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의 방어체계, 면역력을 자극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봅시다. 운동은 그 근육을 손상시키면서 근육이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자극을 안 주면 근육은 점점 쇠퇴합니다. 자극을 통해서 손상을 주고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더 강하게 되는, 이게 근육 운동입니다. 과하면 해롭지만 적당히 반복하면 건강에 필수 조건이 됩니다. 또한 단식이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식을 하면은 세포의 자가포식 기능, 손상된 세포나 노화세포를 스스로 잡아먹는 기능, 자가포식 기능과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목욕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것이 열과 냉의 자극, 가만히 있는 것보다 냉탕에 들어갔다 열탕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몸,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를 보면은 적당한 도전과 목표는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도전과 목표 지향이 없으면 뇌가 자극을 못 받아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그냥 지속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런 도전과 자극이 있으면서 또한 쉼을 통해서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 시간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해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핵심은 자극을 주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자극과 회복의 사이클 만들기입니다. 운동도 스트레스도 단식도 자극을 줬다가 회복을 하고, 이런 자극과 회복의 사이클입니다. 적절한 독은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중요한 건 자극과 회복의 리듬입니다. 그럼 과연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극, 스트레스, 호메시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툴툴 털고 금방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자극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각자 느끼고 감당하는 수준을 자기 스스로 찾고 그 균형을 계속 자극과 회복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듦과 편함의 사이, 힘든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편한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깁니다. 힘듦과 편함, 귀찮음과 안락함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몸 관리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는
노화뿐만이 아니고 노쇠가 더 큰 문제입니다. 노화는 단지 늙어가는 거지만 노쇠는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직 결론을 못 낸 게 소식이 노화를 늦추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헌데 장수에 도움이 될까?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소식은 노화를 늦추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장수의 연관성은 약합니다. 아직은. 그것은 노쇠 때문입니다. 소식은 노쇠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노년기에는 가뜩이나 영양이 부족하고 저절로 근육이 손실되고 뼈도 손실되는데 여기에 소식은 오히려 노쇠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막연히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먹는 것은 제대로 먹고 대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노쇠 방지에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노년에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특히 단백질, 이 부족하면 근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과 노인성 난청은 단백질이 부족하고 빠져나가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식과 단식 좋다고들 얘기하지만 젊은 시절에 중년까지는 영양소의 과다 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되지만 고령자는 적절한 영양소, 특히 단백질 공급 없이는 근력 유지가 힘듭니다. 노년기의 절제는 노쇠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제대로 먹고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노년기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신경 쓸 것은 체중 자체보다는 체지방과 체성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체지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체성분이란 몸무게를 이루는 3대 성분이 있습니다. 체수분, 근육, 체지방 이 3개입니다. 그 중에서 노년이 되면은 근육량과 수분이 줄고 체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체성분, 체지방, 근육량, 체수분 3대 체성분을 균형을 잡는 것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수분도 보충해야 되고 체지방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 유지와 영양 보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체중을 키로에서 65kg 줄였다는 것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체성분의 구성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 근력 운동이 식단과 함께 노년기에는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하루에 20-30분 주 3-5회 꾸준히, 운동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플랭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거꾸로 누워서 팔꿈치로 온몸 지탱하기 1분 이상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여튼 2-3분 하면은 이 코어 근육과 복근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그것만 해도 넘어지는 걸, 낙상을 월등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아령이나 덤벨을 하는 것. 하루에 20-30분 주 3-5회. 이것만 해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움직임, 계단 오르기, 앉지 말고 서기, 이런 것들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제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위한 슬로건. 적절히 먹되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어떻게든 잘 움직이자. 이 단백질은 제가 책에서 언급한 슈퍼 에이저 중에 아일랜드의 모건 씨라고 있습니다. 모건 씨가 실내 조정 경기 선수인데 이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또 그 사람의 건강 장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단백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노년의 노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체중보다는 체력, 체성분의 균형, 그리고 다시 또 막연한 영양 칼로리보다는 단백질 보충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섭취해도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까지 충고합니다. 대신에 이 부족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은 필수 영양소로서 식단에서 섭취하시라고 합니다. 최근에 푸드 시너지라는 개념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에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 세포의 합이 조직이 아니고, 조직의 단순한 합이 장기가 아니고, 장기의 단순한 합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식품도 살아생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영양소의 단순한 합이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식품을 놓고 그 성분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분석하고 접근하는 연구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도마도는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런 연구 결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마도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암을 낮추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냥 대중들의 여러분 리코페닌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으니 앞으로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라는 걸로 끝나지 않죠. 리코페닌을 만든 보충제나 신약 등 부가가치 있는 연구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 이런 얘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는 특허를 낼 수 없는 그냥 자연식품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특정 성분 리코페닌을 추출하여 이것을 제품화시키면 그건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식품회사, 제약회사, 건강학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특허에 있습니다.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리코페닌 성분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화합을 해서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매일 하나씩 먹으면 토마토 먹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을까? 그건 퀘스천입니다. 혹시 이 리코펜이 든 토마토 내에 다른 많은 성분들과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가 먹을 때는 몸에 좋지만 단독으로 성분만을 빼서 인공적으로 만든 순수 리코페닌이 혹시나 나쁜 효과는 없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 식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보충제로 만들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환상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갈라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닭이 없이는 황금알도 없습니다. 리코페닌이 든 토마토가 없이는 리코페닌도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례 두 개 들겠습니다. 유명한 간장약이 있습니다. 우루사라고 있는데 그 우루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웅담 성분의 간장약입니다. 이 우루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우리 수천 년 전부터 웅담은 굉장히 명약이다, 보약이고 몸에 좋다. 곰의 쓸개에 있는 무슨 성분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쓸개에 있는 어떤 성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차이가 났습니다. 우르소 데속시콜릭 에이시드라는 UDCA라는 성분이 웅담에는 들어있었고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아, 됐다. 이 UDCA를 우리가 추출하자. 그렇다고 곰을 잡아가지고 매일 뽑을 수는 없고 UDCA를 인공 합성을 하자. 그래서 성공한 것이 우르사입니다. 그래서 우르사는 캐치프레이 웅담 성분의 간장약입니다. 약국에서 팔리는 단일 품목 중에 랭킹 5위 내에 들 겁니다. 그만큼 히트친 작품이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연 웅담과 인공 합성 웅담 성분과는 차이가 엄청나겠죠.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도정되기 전에 쌀을 먹이다가 잘 도정된 쌀을 닭에게 먹였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 닭이 기운이 없고 비실비실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정되기 전의 쌀과 도정된 쌀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미의 쌀 눈에는 있고 도정된 쌀은 쌀 눈이 없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현미의 쌀 눈에 있는 특정 성분, 이것을 비타민으로 명명을 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 비타민의 발생이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알약을 먹는 것과 현미를 그대로 쌀눈과 함께 먹는 것, 천연의 쌀눈이 더 낫겠죠. 비타민과 건강 보조 식품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환상은 버리자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영양이 넉넉한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근데 노약자나 어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정 성분의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별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합의 신비입니다. 하나하나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결합의 신비는 우리 인체에도 있습니다. 산소, 탄소, 질소, 구리, 망간 다 해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물질 원소는 92개입니다.
뭐 조금 더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92개 중에 21개만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1개의 물질 성분이 어떻게 인체를 만드느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게 결합의 신비라고 합니다. 단순한 물질 성분만이 21개 모아놨다고 해서 인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품도 특정 성분만 21개를 모아놨다고 해서 이것이 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융합하고 결합해서 내는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인공 어떤 추출물보다 자연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건강관리법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느 누구에게나 통하는 건강관리, 통일된 일률적인 건강관리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일,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약간 통통한 편이 장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굵은 편이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허리가 가는 쪽이 편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지는 그건 그 사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사과 껍질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먹는 것이 좋으냐, 그건 사람의 몸 상태와 필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혈당을 저하시키는 성분입니다. 특히 인슐린 과다인 사람한테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 펙틴이라는 성분, 사과 열매 중에서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영양의 성분은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분 섭취를 원하는 사람은 껍질째 먹으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농약이 많이 묻어 있으니 껍질은 벗겨서 먹어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사과의 영양분이 나한테 더 필요한가? 아니면 환경 오염을 피하는 것이 더 필요한가? 그건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통째로 먹습니다. 저는 사과 영양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농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에 맞는 정답보다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는 그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말자. 이것이 건강검진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건강검진은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 전체 검사를 한다. 저도 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뭐 1년마다 하라니까 이제 쭉 해봤는데, 하면서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게 중장 노년층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만큼만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자. 건강검진의 순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내 건강 상태를 알고 또 생활 습관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점은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입니다. 작고 느린 양성 종양도 암으로 진단이 돼서 공포와 불안을 조성을 하고, 약간의 이상 수치가 나와도 좀 지나면 자연 회복될 수 있는 이상 수치도 치료의 대상이 되고, 검진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이 반복이 되고 건강 염려증과 과민 반응이 올라갑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받다가 갑상선암 초기라고 해서 그걸 수술했다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몇 달 후에 갔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멀쩡하던 친구가 건강검진 받았다? 갑상선암 초기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여튼 건강검진은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도 이 중장년한테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 지정 건강검진 명단에 75세 이상은 암 검진이 빠졌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면은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보다는 다른 질환을 더 챙겨봐야 됩니다. 암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천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80대 후반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은 작은 암이건 중간 암이건 간에 암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 암은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악화되고 전이가 급속도로 안 되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노인 80이 넘어서 암 수술을 한다?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다스리면서 남은 여생을 잘 살면 되는데 이걸 괜히 수술로 무슨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막 해놓으면은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그냥 거의 삼일진영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과잉 진단을 좀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맞는 걸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그 건강검진 전문의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또 인용해서 책에다 넣기도 하고, 균형 있게 건강검진을 받는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째, 검진은 맞춤형으로 하자. 제가 말씀드린 건 중장노년층 중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노후에 자주 하는 것도, 똑같은 항목을 계속 1년마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건강검진을 기본으로 하고 위험 요소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추가 검진 여부를 요 항목을 더 한다. 둘째로, 결과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자. 경미한 이상 수치는 약간 경미하게 나왔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미한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야, 이 큰일 났다. 모든 이상이 병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변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얘기할 수치보다는 흐름과 변화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시해야 됩니다. 건강은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트렌드, 추세,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이 수치가 좋았다, 나빴다. 뭐 괜찮습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자꾸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단지 수치 하나 나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몇 년치의 수치를 자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진료와 치료는 몸의 상태와 증상과 함께 고려해서 하자. 이상 수치가 나왔어. 빨리 의사한테 가봐야 된다. 의사는 이상 수치 나왔으니까 약 드세요. 수술하세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먹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그냥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멀쩡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 수치가 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약을 먹으면서, 그거보다는 내 몸의 상태와 증상을 같이 봐가면서 이상 수치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세트로 해 나갑시다. 건강검진은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습관 개선과 행동 변화는 운전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에 일희일비하다 보다는 올바른 식사, 올바른 운동, 적절한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앓고 있는 질환 중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크게 봐서 요통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척추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온다. 실제로 진성 디스크는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허리 통증입니다. 근데 이것을 디스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육 속에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허리 근육의 통증입니다. 여러분들, 이 혈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혈관이 몸속에 있겠죠? 몸속에 어디에? 근육 속에 있습니다. 근육을 통해서 근육 속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중요성이 또 있지만, 하여튼 근육 속에 혈관이 다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혈관의 압박을 받으면 근육이 통증이 생깁니다. 뭉친 근육이나 힘줄을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디스크 수술 전문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디스크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디스크 자연 치유를 제가 쓴 책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유명한 두 전문의, 오경석 박사와 서울 아산병원 척추센터 소장이시면 우리나라 척추계 제1명의 이춘성 박사의 얘기를 옮겨 적었습니다. 오경석 박사는 디스크 질환은 대부분 근육통이다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춘성 교수는 아프리카에는 디스크 환자가 없다. 이 두 분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디스크는 자연치유다. 그리고 진성 디스크는 5% 이내이며 꼭 디스크 수술을 해야만 된다면 수술은 전체 디스크 환자 중에서 5% 이내여야 한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특정 병원의 수술 건수가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 일반화가 되려면 많은 병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특정 병원의 수술 건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예방과 치료는
모두 생활 습관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예방법으로 첫째, 올바른 자세 유지. 앉을 때 허리 펴고 앉고, 그 다음에 가끔 우리가 간과하는데 서 있을 때 가능한 한 양발의 균형을 잡고 서 있자. 보통은 기우뚱하게 한쪽으로 기웁니다. 이것이 척추에 가중을 둡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오래 앉아있지 않기. 앉아있다가 가끔 서서 좀 왔다 갔다 하기.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 때는 허리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앉아서 다리 힘으로 들어야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복근과 척추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리는 뼈보다는 주변 근육이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뼈 자체는 있습니다만 주변 근육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통증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중요 운동으로 코어 운동은 플랭크, 팔꿈치로 몸통 지탱하기, 브릿지, 누워서 엉덩이 들기, 백 익스텐션, 눕혔다 폈다 하기, 크런치, 백 익스텐션의 거꾸로 엎어졌다 펴기, 싯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요방형근, 두 개가 핵심입니다. 디스크 질환의 척추 기립근과 요방형근에 대한 운동과 마사지, 이것만 해도 훨씬 나아집니다. 매일 1분씩만 한 일주일 해보세요. 훨씬 나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루 이틀 하다가 또 안 합니다. 이 요방형 위치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병원 신체 해부도를 참고하시면 다 나옵니다. 척추 기립근 어떻게 그림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방형근 나오고, 그 두 개를 주먹으로 이렇게 상하 좌우로 마사지를, 저는 아침에 운동 끝나고 한 30초 매일 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이걸 해주면은 훨씬 허리가 가볍습니다. 상하 방향입니다. 이게 좌우가 아니고 상하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에 직통정혈인 신수혈하고 허리 양쪽 뒤로 한 뼘 정도, 신수혈에 대한 지압 한 1, 2분 눌러주고 1, 2분 풀고 한 2, 3분만 해도 지금 얘기한 운동하고 척추 기립근과 요방형근 마사지하고 직통정혈 신수혈 자극하고, 이것만 하면은 예방은 충분합니다. 저도 디스크 비슷한 허리가 아파서 뭔가 이상하게 삐끗해가지고 유명한 압구정동에 있는 한방병원에 갔습니다. 제2한방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디스크 수술, 디스크 치료 전문입니다. 또 의사들도 많고 전부 다 원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원장한테 갔더니 거의 보지도 않고 당장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데 보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딱 요 부위에 디스크가 돌출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돌출은 다 됩니다. 허리를 폈다 켰다 다 하니까 약간의 돌출은 다 있는데 그 돌출된 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수술하려는 게 아니고, 거의 수술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철심받고 한 사람들, 제 친구들도 있지만 몇 년 후에 다들 아파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 나름대로 그냥 마사지하고 운동도 하고 했더니 한 2, 3주 있으니까 요통 없어집니다. 요통이 그 당시에는 통증이 굉장히 참기 힘들지만 요통은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참고 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허리 디스크 치료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존시키는 거, 보존적 치료법.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가 핵심이죠. 생활습관, 자세 교정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술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진성 디스크로서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 중에 많아야 5 내지 10%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6주 이상 호전이 없거나 근력이 마비가 되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는 수술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보존적 치료, 마사지나 보강운동, 자연치유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 주장보다는 그 유명한 두 척추의 명의들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허리 디스크 관리의 핵심은, 허리는 자세와 근육이 지켜준다. 자세가 삐뚤음하고 근육이 약해졌는데 그냥 허리 아프다고 수술하면 이게 됩니까? 자세와 근육을 지키면 저절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앉는 것 잘 앉고 잘 걷고 꾸준히 스트레칭 해주면은 허리 디스크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깊은 내용은 저의 절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